자, 이번 주차는 진단검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진단검사가 있는지 그 종류별 특수검사, 종류별 임상검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차의 학습 목표는 진단검사의 각 개념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종류별 임상병리 검사가 있는지 또 어떤 종류의 특수검사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단검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진단검사는 대상자를 일단 신체 검진하잖아요. 그러면 이 대상자가 어떻게 아픈지, 뭐 때문에 문제가 있는지 이런 건강 상태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 진단검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내가 환자 대상자가 어지럽다고 병원에 왔어요. 그러면 어지럽다는 거는 이제 그 신체 검사했더니 환자가 피부색이 창백하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 대상자가 어떤 건강 상태를 갖고 있는지 보려면 어떤 검사를 해야 돼요? 혈액 검사를 하겠죠. 그래서 혈액 검사에서 빈혈 수치가 어떤지 이런 것들 보겠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강 상태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그런 도구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검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임상병리 검사하고 특수진단 검사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들인데요. 임상병리 검사라는 거는 혈액검사, 소변검사, 대변검사, 객단검사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임상병리 검사이고요. 특수진단검사는 우리가 엑스레이라든지 MRI라든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흡인하는 검사도 특수진단검사이고 전기, 생리적 검사, 내시경, 방사선, 초음파, MRI, 핵약 검사 이런 것들이 특수진단검사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진단검사 단계별로 한번 각 단계별로 볼 건데요. 일단은 검사 전과 중, 후 이렇게 나눌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마 여기 지금 학생들 중에도 CT를 찍어본 사람도 있을 거고 MRI를 찍어본 사람도 있을 거고 본인이 안 찍었으면 부모라든지 누가 옆에 지인들이 찍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걸 생각하면서 이걸 한번 지금 봅시다. 그러면 검사 전 단계예요. 검사 전. 그럼 검사 전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대상자한테 이 검사를 왜 하는지를 물어. 내가 지금 CT를 찍어야 된대요. 그러면 이 검사를 왜 하는지, 그 검사에 대한 목적,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방법, 그리고 검사 전, 중, 후에 어떠한 주의사항을 알아야 되는 건지, 그리고 검사를 다 하고 나면 나한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나 합병증에 대해 설명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 CT 같은 거 찍으면 그 CT를 찍으면서 들어가는 그런 조영제 같은 게 있거든요. 조영제에 대한 합병증도 생길 수 있고,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해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냥 무턱대고 자 검사하겠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 CT나 MRI를 찍게 되면 동의서를 받아야 되거든요, 보호자한테. 왜냐하면 중간에 이제 CT나 MRI를 찍다가 어떤 샥이 빠질 수도 있고, 왜냐하면 합병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동의서를 일단 받습니다. 그래서 대상자한테 절차와 처치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 제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검사를 왜 하는지, 간호사가 그 대상자가 왜 그 검사를 하는지, 그리고 이 검사를 하고 나면 어떠한 문제가 생기는지, 어떤 합병증이 있는지 알지 못하게 되면 그 절차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이제 특수 진단 검사나 어떠한 처치가 필요할 경우, 자, MRI를 찍어야 돼요. 근데 우리 병동의 환자가 지금 한 50명이 돼요. 그럼 그 중에 몇 명이 MRI를 찍겠죠? 하지만 병원 전체로 따져보면 각 병동마다 MRI를 찍으려고 대기한 사람이 되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특수 진단 검사 같은 경우는 간호사는 다른 병원 내에, 그러니까 MRI니까 MRI 찍는 그 부서 방사선과하고 함께 일정을 잡으셔야 되죠. 그래서 아무 때나 무턱대고 내려가면 안 된다는 거죠. 스케줄 잡고 언제 환자 프리퍼레이션 하고 이렇게 내려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대상자가 만약에 스스로 검사 준비를 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본인 스스로. 그러면 검사에 대한 설명서나 책자 같은 걸 주어서 본인이 이제 좀 인지하면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대상자가 이제 약물을 투여하는 중에 많겠지, 입원 중에. 그러면 검사 전에 투약 여부를 일단 확인하셔야 돼요. 어떤 약이 들어가나, 이 약이 우리 하는 검사에 문제가 없나, 이런 것들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검사로 인해서 예상되는 통증이라든지 불안감, 검사 결과 앞으로 치료에 대한 이런 심리적인 스트레스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내가 만약에 지금 암에 걸렸어요. 그러면 이거 암에 걸려가지고 암에 더 세부적으로 보려고 CT나 MRI를 찍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불안감도 되게 많을 수 있고요. 저는 MRI실 그 통에 한번 들어가게 되면 소리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MRI 이제 나중에 MRI실 들어가 볼 건데 엄청 그 큰 소리 때문에 약간 폐쇄공포증도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심리적 지지를 제공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진단검사 기구나 물품 같은 것도 이제 적절하게 준비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이제, 어떤 무균적인, 만약에 이제 스파이널 태핑, 요추천자를 해요. 그러면 요추천자도 검사는 검사거든요. 그래서 이런 멸균적인 절차가 필요한 검사라면 여기까지 무균 상태 다 유지해 놓고 스탠바이 딱 해놓고 검사하셔야 되거든요. 골수천자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전에 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검사 전에 간호사가 해야 되는 그런 준비 단계입니다. 자, 이번에는 진단검사 중에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간호사가 그래서 이런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검사를 하는 동안에는 그 대상자의 반응이 어떤지, 신체 반응, 그리고 심리 상태가 어떤지 이런 걸 평가하고요. 어떤 이상한 반응이 나타나면 바로 이제 노티파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그 대상자 신체 반응을 또 검사 중에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CT를 찍고 있는데 내가 조영제를 넣었어요. 그런데 대상자가 갑자기 호흡이 빨라진다든지 얼굴이 파래진다든지 이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갑자기 이리타블해진다든지 이런 것들 이제 바로 노티파이 하고 이제 검사를 중단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대상자 프라이버시 당연히 존중해줘야 되겠죠. 자, 제가 지금 예상을 할게요. 요추천자는 지난번에 우리가 잭나이프 포지션 했었잖아요. 라테랄 잭나이프 포지션. 그 포지션이 요추천자 포지션이었잖아요. 그럴 때 내 척추에서 요추에서 뭔가 척수액을 뽑아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엄청 아파요. 그죠? 그리고 별로 그 엉덩이를 보여주고 싶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최소한의 노출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프라이버시 존중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프니까 어떻게 손잡아주기 같은 신체 접촉하면 환자가 좀 편안해합니다. 그래서 안위를 제공해주고 그리고 검사 과정 중에 필요하면 자 심호흡하세요. 그리고 자 기침하세요. 또는 적절한 자세를 취하게해서 대상자 안위를 좀 도모해 주시는 거 좋습니다. 이게 진짜 간호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바이탈 사인을 관찰하시면서 혹시 환자가 창백해지진 않는지 오심나 구토 증상은 없는지 너무 아파하진 않은지 또 너무 이리타블해서 불안하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검사 중에 정말 간호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검사를 하고 난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일단 검사를 하고 났으면 대상자 안위를 고려해서 이제 일정한 간격으로 상태를 자주 보셔야 돼요. 만약에 이제 내가 골수천절을 했다든지 아니면 요추천절을 했다든지 어떤 CT나 MR을 찍었으면 혹시 어떤 부작용이 없는지 이런 것들 자주 상태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체의하고 시기 제한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추천자 같은 경우는 대상자를 슈파인 포지션으로 계속 놔야 된다든지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대상자하고 보호자한테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야 돼요. 환자분 몇 시간 동안 어떤 포지션을 계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검사 결과나 그 치료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검사는 어떻게 나올 것 같고 이 검사는 어떻습니다. 이런 설명을 해주시면서 그런 지지 간호를 또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혈액 검사를 했으면 검사물의 특성에 따라서 라벨을 꼭 붙이셔야 되는데 그래서 대상자 이름이나 등록번호, 날짜, 그 다음에 이게 이제 CBC인지 LFT인지 이런 검사물의 특성이 붙인 라벨링을 꼭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획득한 검사물은 될 수 있으면 정확하게 이제 확인해가지고 가능한 빨리 검사실에 보내셔야 돼요. 그래서 소변이나 대변 검사, 특히 소변 검사 같은 경우는 상온에 오래 놔두게 되면 거기서 세균이 자라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빨리 그냥 검사실을 보내는 게 좋고, 이제 감염 가능성이 있는 이제 이 환자가 감염이 문제가 되는 환자야. 그러면 그 환자한테 나온 혈액이나 체액 같은 거는 격리 지침을 따르셔야 돼요. 그래서 격리 지침에 따라서 이제 검사물을 함부로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면 안 되겠죠? 그냥 폐기물에 버리면 안 되고, 그러니까 격리 지침을 지키고 검사물을 함부로 버리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감염 가능성이 있는 환자 거는. 그리고 일회용 기구는 사용한 다음에 적절하게 이제 용기에 담고 이제 폐기해 주셔야 되고요.
재사용되는 기구, 그러니까 만약에 요추천자를 했어요. 그러면 요추천자에 쓰는 스파이널 탭핑 세트 같은 거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것들은 깨끗하게 세척한 다음에 멸균 처리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검사가 끝나면 날짜나 시간, 그런 검사물의 획득 여부, 대상자의 반응 이런 것들을 꼭 기록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혈액 검사에 대한 그 검사 종류에 따른 용기를 준비하는 거거든요. 자, 일단은 한번 다 봅시다. 여기 나와 있는 연보라색이죠. 자, EDTA 보트라고 써 있는 이 연보라색은 그 항응고제가 들어있어서 보통 한 CBC나 이런 것들의 검사의 대표적인 게 EDTA 연보라색 검사입니다. 이 검사 바틀이거든요. 그래서 CBC 바틀 가져오세요. 그러면 이 EDTA 바틀 갖다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이 두 번째 하늘색 같은 경우는 어떤 거에 쓰이냐면 어떤 응고 검사였습니다. 그래서 혈액 응고 검사가 대표적인 게 PTPTT, 피브리노겐. 그래서 PTPTT 검사 바틀은 대표적인 게 이 하늘색 바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금방 클롯되는 성향이 있어서 받자마자 바로 그냥 나가셔야 돼요. PTPTT는 흔들어 주시면서 나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세 번째에 있는 이 빨간색 바틀은 이거는 핵의학 검사 또는 면역 검사였습니다. 많이 쓰이진 않아요. 핵의학 검사 이런 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벽돌색, 이거는 이제 겔이 들어있거든. 얘는 혈액 화학 검사, 이건 되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는 블러드 케미스트리에서 혈청을 이용하는 검사거든요. 그래서 아주 많이 쓰게 될 거예요. 케미스트리 검사. 그래서 병원에서 대표적으로 쓰는 게 이 CBC하고 마지막에 있는 이 혈액 화학 검사 케미스트리, 이거는 많이 쓰기 때문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 기본적으로 많이 하는 혈액검사 종류만 좀 넣어봤는데요. 지금 첫 번째 전혈구 검사 CBC하고 혈액화학 검사 블러드 케미스트리 두 개는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전혈구 검사가 하는 건 Completed Blood Count에서 CBC라고 하는데요. 가장 많이 처방되고 있는 혈액 검사죠.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여기 있는 헤모글로빈, 그래서 적혈구, 헤마토크릿, 그래서 적혈구 용적비에서 헤마토크릿이고, 헤마토크릿 같은 거는 여기 나와 있는 혈색소, 헤모글로빈하고 같이 봅니다. 그래서 헤모글로빈과 헤마토크릿이 어떤가에 따라서 빈혈을 보게 되죠. 그래서 헤모글로빈 같은 헤모글로빈이 지금 정상치가 얼마예요? 혈색소가 여자 같은 경우 12에서 15 정도, 남자는 14에서 17이거든요. 이걸 보고 떨어졌을 때 빈혈이 있구나 어떻구나를 판별하는데 같이 보는 게 적혈구 용접비 헤마토크릿입니다. 여기에 그 다음에는 백혈구는 아시겠죠? WBC는 이제 WBC 같은 경우는 뭔가 감염됐을 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WBC 정상 수치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백혈구 간별에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다 그죠? 호중구, 림프, 단핵구, 호상구 이런 것들도 각각에 대해서 다 검사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적혈구 이제 RBC 이런 것들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혈액화학 검사는 블러드 케미스트리잖아요. 이거는 혈청을 이용해서 하는 검사예요. 그래서 혈청 내에 있는 이런 전해질이라든지 비유엔 크레아틴, 이런 비유엔 크레아틴은 신장 기능 검사거든요. 그 다음에 효소 같은 거, 포도당, 호르몬,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이런 것들이 블러드 케미스트리입니다. 가장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블러드 케미스트리에 나와 있는 정상치거든요. NAK 이거는 정상이 얼마인지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정상치에 따라서 올려주거나 낮춰주거나 하는 NAK, 그 다음에 칼슘, 비유엔 크레아틴. 비유엔 크레아틴은 신장의 기능이 나빴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대표적이죠. 그 다음에 AST, ALT, 빌루르빈, 알부민 이런 것들도 정상 수치는 다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혈액검사의 종류는 당뇨 혈액검사거든요. 그래서 당뇨는 간이혈당 검사로도 측정할 수 있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가장 많이 하는 간이혈당 검사를 하겠습니다. 이 간이혈당은 블러드 글루코즈라고 하죠. 혈당은 보통 30분에서 1시간이 지나면 가장 최고치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제 보통 당뇨병이 아닌 일반인의 혈당 정상 범위는 아셔야 되는데 혈액 100ml당 70에서 130mg per 데시리터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난 지금 의료인은 아직 아니지만 간호학생이기 때문에 누가 물어볼 수 있어요. 대당 혈당 체크를 했는데 얼마 정도 나왔어? 그러면 이거 정상이에요? 아니면 문제가 있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반인의 혈당 정상 범위는
100ml당 한 70에서 130 요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 다음 사실 미국 당뇨협회에서는 이 공복시 혈당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공복시 혈당을 79에서 110mg/dl를 유지할 거를 지금도 권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아이디어한 거고, 공복시 혈당은. 그래서 어디서 하냐면 모세혈관을 천자해서 혈당 검사를 할 때 어디서 하냐, 손가락 끝쪽 옆부분에서 해야 돼. 손가락 이 지금 가운데 있잖아요. 이게 아니라 옆부분. 그래서 손가락 옆부분을 찔러서 한 방울 혈액만 검사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운데 실제로 찌르면 되게 아프거든요. 이 옆쪽을 찔러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손가락을 천자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귓볼을 천자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휴대용으로 혈당 측정기를 혈당 검사할 수 있어가지고 요즘 가정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손가락 옆에서 한 방울의 혈액을 해가지고 떨어뜨리면 이렇게 수치가 나오는 거. 그래서 검사하면은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알아야 된다. 그죠? 공복시 혈당은 79에서 110이고 일반인 혈당 정상 범위는 70에서 130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혈액 검사 중에서 당뇨 검사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좀 얘기하겠습니다. 슬라이드에 글자가 좀 많아서 좀 불편하긴 한데, 일단 저희 책의 256페이지서부터 257페이지까지 보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당뇨병의 유병률이 되게 많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혈액을 이용한 이런 당뇨 검사 종류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로 지금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 공복시 혈당 검사에서 Fasting Blood Sugar Test에서 FBS라고 하죠.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공복시 혈당 FBS는 8시간 동안 일단 금식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정맥에서 체혈한 검사를 봅니다. 그래서 정상 범위가 100mg/dl 요거를 넣으면 안 되죠. 그래서 그리고 각각 다른 날에 측정했을 때 만약에 공복 혈당을 2번 측정했을 때 126mg/dl 이상인 경우 그때는 이제 당뇨로 진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측정해서 진단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식후 혈당 검사. 그래서 포스트 프렌디얼 슈거 테스트라고 합니다. 2pp 테스트라고도 하는데, 자, 식후 혈당 검사는 식사 시작 시간을 기본으로 해서 2시간 후에, 식사를 하고 나서 2시간 후에 정맥혈을 채취해서 당을 보는 겁니다. 혈당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식후 2시간 혈당 검사 결과가 200mg/dl 이상일 때는 당뇨병을 의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2시간 후에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오면 보통 정상치는 이제 80에서 120mg/dl. 이게 이제 식후 혈당 정상치입니다. 그 다음에 당화혈색소라는 게 있대요. 사실 당화혈색소라는 건 아직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글라이코실리사이드 헤모글로빈, 글라이코실리사이드 헤모글로빈 HbA1c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당화혈색소 검사는 어느 때 하는지가 좀 뒤에 나와 있는데요. 헤모글로빈에 결합해 있는 그 혈중의 포도당 농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 슬라이드 3, 4개월을 할 텐데 2, 3개월로 바꿔주세요. 지금 최근에 바뀌었거든요. 2개월에서 3개월 동안의 평균 혈당치를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공복혈당이나 식후혈당은 그냥 바로 나오잖아요. 얘는 그게 아니라 2, 3개월 동안의 내 평균 혈당치가 어땠는지를 반응하는 거예요. 좀 더 오래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정상치는 전체 혈색소가 4에서 5.5%인데요. 만약에 여기서 6.5% 이상의 HbA1c가 나오면 그때는 DM으로 진단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검사를 HbA1c를 언제 하냐면요. 저희 책에 257페이지 나와 있거든요. 병원을 당뇨가 있는 것 같아서 병원을 처음 방문했을 때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인슐린 자가 주사를 하는 그런 대상자가 자기 자신이 측정한 혈당치 변화가 심해서 내가 정확한 결과를 알고 싶어 이럴 때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처방된 요법을 제대로 잘 이행하지 않은 사람한테도 이렇게 2, 3개월 동안 평균 혈당치가 어땠는지를 체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경부용 당부화 검사인데요. OGTT라고 하는데 오랄 글루코스 톨러런스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검사 전에 금식한 다음에 포도당을 섭취하고 시간별로 혈당이 어떻게 정상적으로 돌아오는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떨 때는 포도당을 한 75g을 경구 투여한 다음에 30분, 60분, 90분, 120분 이렇게 2시간에 걸쳐서 각각 체열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좀 다르죠. 그래서 이런 혈당치는 나중에 공복 혈당이 100mg/dL 미만이고 2시간 후에 정상으로 140mg/dL 미만이면 이제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검사하기 전에 경구용 당부항 검사는 검사 전에 12시간 동안은 금식하고 아침에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검사 당일 이틀 전부터는 너무 격렬한 운동, 음주 안 돼요. 그리고 시간별로 검사해서 혈당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데 얼마나 걸리나, 정상적으로 돌아오는데 얼마나 걸리나 이걸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이 좀 다르다는 거 이제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혈액 검사는 많이 들어보지 않았을 건데 임상에서 많이 씁니다. 자, 동맥혈 가스 분석 검사에서 아테리얼 블러드 가스 아날라이시스 ABGA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ABGA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숨쉬기가 힘들다든지 동맥혈 안에 산소 포화도가 얼마나 들었나, pH가 얼마나 들어있나 이런 거 보려고 하기 때문에 ER에서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자, 어디서 하냐? 요골동맥, 그러니까 우리 엄지손가락 아래죠. 그 요골동맥, 그 다음에 상완동맥, 대퇴동맥 여기서 이제 체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보게 되냐면 체열을 해가지고 동맥혈 가스 중에서 pH가 어떤가, 그 다음에 PaO2가 어떤가, HCO3가 어떤가, SaO2가 어떤가 이걸 이제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봐도 어때요? 아, 산소가 얼마나 들어있나, 이산화탄소가 어떤가, HCO3가 어떤가. 그러니까 환자가 숨을 잘 쉬거나 못 쉬거나 이럴 때 이제 숨에 이제 저산소 혈증일 때 이걸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런 동맥혈은 정맥혈과 달리 혈내가 보통 비교적 압력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맥 주사는 맞아보셨죠? 그죠? 우리가 닌거라고 하는 이런 정맥 주사 맞잖아요. 그 정맥 주사를 맞고 뺄 때도 피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동맥혈은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동맥혈을 체열한 다음에 바늘을 뺄 때는 반드시 지혈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피가 펌핑합니다. 그래서 5분에서 10분 정도 체열 부위를 프레셔를 가해서 누르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동맥혈 가스 분석 검사는 이제 주사기로 직접 동맥혈에서 뽑아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그 주사기 안에 헤파린 처리가 된 주사기를 사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체열이 다 한 다음에 주사기 안에 공기를 다 뺀 상태에서 공기가 다 빠진 상태에서 그 체열을 한 그 검체를 가지고 바로 검사실로 보내셔야 됩니다. 지체하시면 안 돼요. ABC는 응급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나와 있는 블러드 컬처 테스트는 배양 검사예요. 내 혈액에 어떤 균이 들어갔나? 혈액에 균이 들어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떤 환자들이 많이 하냐면 고열, 하이피버, 열이 많이 나는 환자가 진균이나 세균에 의한 균열증, 폐혈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혈액을 나가가지고 그 혈액 안에서 어떤 원인균이 있는지 검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검사할 때는 반드시 멸균 수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 배양지 이렇게 어떤 용기에 나가는지가 좀 다 예시가 되어 있다, 그죠? 자, 다음은 소변 검사물입니다. 그래서 소변 검사물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본인들도 소변 검사 좀 하셨을 거예요. 그죠? 자, 첫 번째 일반 소변 검사인데요. 일반 소변 검사는 그냥 대상자도 직접 본인이 채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환자가 가서 깨끗한 용기에다가 그냥 수집해서 보는 거예요. 이것도 많이 해보셨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아침에 첫 소변이 가장 좋아요. 아침에 첫 소변이 왜 좋냐면 그냥 밤 동안에 많이 소변이 농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농축된 소변은 오후 되면 약간 소변이 많이 희석되거든요. 그럼 희석된 소변에는 없는 물질이 아침에 농축된 소변에 있기 때문에 아침 소변이 좋습니다. 그리고 소변량은 적어도 10cc 이상은 받으셔야 돼요. 너무 조금 받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그 소변 수집하는데 거기에 대변이 섞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청결 중간요는 이런 비뇨기계 감염 있나 없나를 그런 미생물을 규명하기 위해서 봅니다. 그래서 소변 배양 검사가 주 목적입니다. WBC가 있나,
박테리아가 있나 이런 걸 보죠. 그래서 소변을 받을 때 피부에 있는 세균이 이제 들어갈 수 있어서 이런 도뇨해한 수집에 발생한 유로 감염이 더 심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변 수집할 때 피부에 한 세균 오염 가능성이 좀 있잖아요. 내가 지금 청결 내가 중간에 싸는 오줌을 봤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될까봐 카테터, 그러니까 뭐 인공 도뇨를 넣잖아요. 그죠? 그럼 인공 도뇨를 넣으면서 밖에서 도뇨관이 들어가면서 그것 때문에 요로 감염이 더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엔 인공 도뇨를 넣어서 단순 도뇨 이런 걸 넣어서 이런 청결 중간요를 받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본인이 직접 소변 수집해가지고 받는 이런 깨끗한 중간요를 많이 실시합니다. 그래서 청결 중간요는 깨끗한 중간요를 받아서 받는다라는 거, 소변 배양 검사를 목적으로 수집된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일정 시간 동안 보는 소변 검사예요. 그래서 어떤 특정 시간 동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정 시간 동안 배뇨한 그 소변량을 검사하는 건데 어느 시간이 어떤 거는 뭐 1시간에서 2시간 동안 보기도 하고요. 어떤 건 24시간까지 또 소변량을 봅니다. 그래서 24시간 소변량을 보려면 되게 힘들어요. 24시간 동안 수집해야 돼요. 그래서 24시간 동안 나오는 모든 소변을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24시간 소변을 수집하기 위해서는 그 세균의 성장과 그 소변 성분의 침전을 막기 위해서 그 안에 24시간 소변 받는 그 안에 보존제가 들어있어서요. 소변을 모아서 냉장고에 넣으셔야 돼요. 24시간 냉장 보관하시니까 그 24시간 소변을 받는 그 팩에다가 소변을 계속 모아가지고 냉장고에서 보관하셔야 됩니다. 근데 언제서부터 받냐? 우리 책 259페이지 나와있는데 소변 수집을 시작할 때는 첫 소변을 일단 버리고요. 첫 소변은 버리고 소변 수집이 끝날 때 마지막 소변을 모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소변 수집 시작하고 첫 소변을 버리고 그 다음부터 받으시고 수집이 끝마칠 때 마지막 소변까지 모으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중간에 깜빡하고 소변을 버렸어요. 생기거든요. 그러면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24시간 소변 모으려면 진짜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좀 다른 소변 검사물이 있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검사물의 네 번째, 도뇨 검사하고 유치 도뇨관을 가진 대상자의 소변 검사물 채취 방법입니다. 도뇨 검사물은 카테터리제이션 스페시민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걸로 봤냐면 셀프 보이딩이 안 되고 우리가 단순 도뇨나 또는 정체 도뇨를 한 다음에 얻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카테터를 집어넣어서 거기서 이제 그 방광에서 직접 채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단순 도뇨는 어떤 사람한테 하냐면 깨끗한 중간요를, 그러니까 깨끗하게 우리가 중간요를 받는 그 청결요를 할 수 없을 경우에 이렇게 이제 대상자한테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유치도뇨관을 가지는 유치도뇨관을 일단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 대상자가 유치도뇨관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한테 무균적으로 소변 검사물을 채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치도뇨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 유치도뇨관으로부터 균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글러브를 끼고, 그림 지금 저희 교재 259페이지에 13.6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러브를 낀 상태에서 도뇨관을 소독하고 그리고 멸균 주사기로 그 소변 수집을 해가지고 검사실에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유치도뇨관에서 꼭 기억하는 거는 무균적으로 소변 검사물을 채취하는 거구나. 그래서 소변 수집 주머니 연결 부위에 있는 이 포트에서 그 멸균 글러브를 끼고 멸균 주사기를 이용해서 검사물을 채취하는 겁니다. 자, 다음은 루틴 유린 아날라이시스에서 루틴 유린 아날라이시스 일반 소변 검사인데요. 일반 소변 검사는 어떻게 물리적, 화학적 현미경으로 검사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소변을 분석하는데요. 일반 소변 검사는 이제 대부분 1시간 이내에 바로 검사해야 돼요. 소변을 수집하고 나서 상온에 놓으시면 안 돼요. 1시간 이내에 검사해야 되고요. 이제 만약에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검체를 냉장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냉장시키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소변 중에 당 수치가 떨어지고요. 케톤도 흩어지고 소변색도 진해지고 침전물도 생깁니다. 잘못하면 세균도 번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1시간 이내에 일반 소변 검사는 내야 되고 안 되면 냉장시킨다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요비중 검사는 일반 소변 검사에서 요비중도 들어가는데 이런 요비중 검사 그래서 이런 것들은 소변의 농도 그리고 소변의 그런 대사산물, 전해 질량 이런 거를 나타내는 그런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요비중의 정상 요비중 범위가 1.01에서 1.020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소변이 농축되면 농축될수록 이 요비중의 수치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요비중이 상승한다는 거는 이 요비중 올라간다는 거는 대상자가 수분 결핍이나 또는 탈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 요비중 정상보다 떨어졌다 그러면 과다한 수분 섭취로 인한 거 신장에 소변 농축에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수분 섭취가 많이 되면 요비중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요비중만 봐도 이 사람이 지금 수분이 결핍됐구나 아니면 수분이 너무 많이 들어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소변의 pH 검사는 그 대상자의 산염기 상태를 조사하는 거죠. 그래서 소변의 pH는 보통 6 정도로 약산성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대사성 산증이 있어요. 그러면 소변의 pH가 떨어지겠죠. 그리고 만약에 대사성 염기증이요. 그러면 소변의 pH가 상승하는 그런 게 보이겠죠. 그래서 pH가 6 정도 약산성인데 떨어졌냐 올라갔냐에 따라서 대사성 산증이냐 대사성 염기증 이걸 또 판단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일반 소변 검사에서 요당 검사도 하는데요. 요당 검사는 그 소변에서 글루코스가 나오나 안 나오나 그 당뇨 환자의 선별을 보기 위해서 합니다. 그리고 또 임신 기간에도 이 당이 나올 수 있거든요. 비정상적으로 그런 것도 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케톤요 검사는 저희 책 260페이지에 지금 다 나와 있는 얘기거든요. 자, 케톤요 검사는 그 지방산의 대사산물이 케톤이거든요. 케톤체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정상적으로는 소변에서는 케톤체가 나오면 안 돼요. 그런데 만약에 당뇨병이 있거나 뭔가 당이 조절되지 않아 그러면 케톤요가 나옵니다. 그럼 그 사람 문제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단백뇨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제 일반 소변 검사에서 단백뇨 검사도 같이 나오는데 대상자가 만약에 단백뇨가 나왔다 그럼 사구체 신염이라든지 신장의 사구체가 손상되었을 때 이렇게 단백뇨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혈뇨 같은 경우는 일반 소변 검사를 딱 나가보면 소변 색깔이 보통 이제 노란색이잖아요. 약간 노란색인데 거기 약간 주황빛이 돌아. 그럼 육안으로도 이게 혈뇨가 있다는 걸 볼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데도 거기에 이제 뭔가 혈뇨가 보인다, RBC가 보인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자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소변 검사는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거예요. 요비중도 하고 pH도 보고 요당, 케톤, 단백뇨, 혈뇨 이런 것들을 다 보는 게 일반 소변 검사입니다. 자, 다음은 대변 검사입니다. 자, 대변 검사는 보통 종양이나 어떤 감염, 흡수 부족 이런 병리학적 상태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대변 검사를 많이 하는데요. 또는 위장관의 문제들, 위장관에 무슨 장애가 있다든지 쓰는데 대표적으로 대변 검사의 목적이 아래에 나와 있는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 자멸 검사를 하기 위한 건데요. 이런 자멸 검사라는 거는 대변 안에 혈액이 들어있는지 이런 혈액의 유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페이지 261페이지에 자멸 검사를 위한 환자 교육이 나와 있거든요. 자, 이거는 교재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하거든요. 자, 교재 261페이지니까 제13장이거든요. 진단검사 1번. 자, 26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한번 볼게요. 자멸 검사를 위한 환자 교육 첫 번째. 그 검사 3일 전부터 그 육류가 많은 그런 음식은 안 되고요. 생야채라든지 또는 그 과일, 특히 붉은 무, 당근, 멜론, 이런 무, 순무 이런 음식은 먹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검사 7일 전부터는 위 점막을 자극해서 또는 출혈을 일으키는 아스피린이라든지 또는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 이거 뭐냐면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예요. 그러니까 스테로이드 구조를 갖지 않은 항염증제죠. 어떤 것들이 있냐면
대표적인 이부브로펜, 뭐 디클로페나, 뭐 나프록센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그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먹으면 안 되고, 또 철분제제라든지 항응고제 같은 약은 복용하면 안 돼요. 이런 잔멸 검사하기 전에는. 또 검사 3일 전에 하루 250mg 이상의 비타민 C를 복용한 경우도 약간의 위음성, 음성인지 양성인지 이렇게 위음성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시면 안 됩니다.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환자한테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간호사가 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다시 PPT로 넘어와서, 자, 대변 검사를 하는 목적 중에 소화된 음식 찌꺼기나 소화액을 이제 분석해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기생충이라든지 충난이 있는지도 보고요. 박테리아나 바이러스가 있는지도 보는 거죠. 그래서 대변 검사에 이제 노로바이러스 대표적이죠. 로타바이러스 이런 것들, 뭐 어떤 박테리아가 있는지 이런 거를 보는 게 대변 검사의 목적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대변 검사를 어떻게 수집하냐는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내과적 목욕수를 준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회용 장갑을 끼시고, 그다음에 깨끗한 서랍자나 뭐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서랍자 아니라도 그 뚜껑 통에 이렇게 용기가 담아 있어요. 면봉같이 해서 서랍자로 대변 용기에 담아서 뚜껑을 닫고 검사실에 보내는데, 이렇게 이제 그 대변 용기 수집통을 보게 되면 이렇게 봅니다. 대변에서 딱 떠가지고 안에다 넣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이 안 하고 소량만 있어도 검사가 가능하니까 이렇게 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객단 검사거든요. 이 스펙툼은 폐나 기관지, 기관에서 나오는 점액 분비물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타액과는 좀 구분이 되셔야 되고요.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객담을 생산하진 않아요. 그래서 객담을 받는 방법은 기침을 하게 해서 호흡기계로 이제 나오게 하는 방법, 또는 인두를 흡인해가지고 파링지아를 흡인해서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객담 검사를 하는 목적을 한번 볼게요. 저희 책 262페이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떤 목적이냐면, 어떤 병원균의 존재가 있는지 그런 배양 검사하고, 또 향균제에 대한 민감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병원균이 있는지 존재를 알아보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세포학적인 검사를 하기 위한 건데요. 세포학적인 검사를 위해서는 보통 객담을 하루만 받으면 안 돼요. 객담을 3일 동안 받는데, 이른 아침에 계속해서 받고요. 그래서 폐암과 그 암세포 유형까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에 3일 동안 받는다는 거. 그 다음 결핵균인 항상성 강균, 결핵균, 항상성 강균, 이거를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이제 객단 검사를 합니다. 이때도 3일 동안 연속적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치료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객단 검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객담 검사를 받는 방법은 저희 책 262페이지 나와 있어요. 객담은 사실은 밤 동안에 가장 많이 농축되기 때문에 언제 받냐면 주로 이른 아침에 받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객담을 수집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떠한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보통은 수집 전에는 구강 간호를 좀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객담을 받는 게 아까 뭐 결핵이라든지 뭐 이렇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객담과 직접적인 접촉을 하면 안 되겠죠. 내가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갑이나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대상자가 결핵이 의심된다면 N95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객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심호흡을 좀 하게 한 다음에 심호흡하고 기침하세요 하게 해서 보통 한 15에서 30cc 정도 객담 용기에 받도록 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그림에서 객담 용기 A에 해당하는 그림이죠. 첫 번째, 그죠? 이게 A가 이제 객담 용기에 받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객담을 받다 보면 밖에 묻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소독제로 깨끗이 닦아주셔야 돼요. 또 객담을 뱉고 나면 이제 불쾌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입을 또 씻을 물도 좀 준비해 주면 좋고, 그래서 딱 받고 나면 라벨링 딱 해가지고 즉시 검사실로 보내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은 특수검사 진단입니다. 특수검사 진단에는 지금 흡인하고 생검이 나와 있는데요. 자, 흡인이나 생검은 어떤 거냐면 인체 기관이나 체강 안에 바늘
바늘 같은 걸 삽입해가지고 그 체액이나 조직을 이렇게 뽑아내는 검사가 흡인이나 생검입니다. 그래서 생검으로 가장 많이 하는 게 간이나 골수, 뭐 유방, 그다음에 림프절, 폐 이런 데가 이제 생검을 많이 하죠. 다 어때요? 침습적으로 찌르는 거기 때문에 엄격하게 무균수를 지키셔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지금 룸바 펑처 요추 천자인데요. 저희 책에 263, 264에 걸쳐서 나와 있습니다. 자, 요추 천자는 그 척추관, 스파이널 캐널 안에 있는 그 지주막하 공간에 그 천자 바늘을 삽입해가지고 안에 있는 내적 수액을 채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자 바늘은 어디다 삽입하냐면 지금 그림에서 나와 있잖아요. 요추의 3번과 4번 또는 4번과 5번 사이에 이렇게 바늘을 삽입해서 그 안에 있는 내적 수액을 채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위를 많이 선택하는 이유는, 이 부위를 선택하는 이유는 여기 척수하고 주요 신경근의 손상을 막기 위해서 이쪽을 많이 선호합니다. 그리고 요추천자를 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아래 나와 있잖아요. 첫 번째는 그 내척수액 안에 있는 어떤 미생물이 있는지 또는 세포가 있는지를 보는 건데요. 사실은 정상 내척수액은 아무것도 존재하면 안 돼요. 미생물이나 세포가 존재하지 않고 무색이면서 투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뇌수막염이 걸린 환자는 뇌염 환자들은 이 내척수액에서 뭐 WC가 나온다든지 이러거든요. 그럼 뭔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내척수액에서 미생물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뇌척수액의 압력을 측정해서 뭔가 조절해 주기 위해 뇌압이 너무 올라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조절하기 위해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약물을 뇌척수액으로 주입하기 위해서, 그래 스테로이드라든지 뭐 어떤 그 척수 마취 하잖아요. 마취제라든지 항생제 이런 것들을 직접 요추천자 안으로 해가지고 뇌척수액에 집어넣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엑스레이를 찍을 때 뭔가 시각화해서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염료를 주입하기도 한 것들이 우리가 요추천자를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책의 264페이지 보면은 하는 방법이 좀 간단하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론이다 보니까 뭐 디테일하게 모르지만 지금 대상자 자세는 어떻게 했어요? 옆으로 눕게 해서 무릎을 최대한 구부리고 턱이 가슴에 닿도록 구부리는 새우등 자세. 그래서 우리가 라테랄 잭나이프 포지션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자세를 취하게 되면 어떠냐면은 지금 앞에서도 그림에서도 보이다시피 어디가 제일 잘 보여요? 여기 척추가 제일 잘 보이잖아요. 그래서 척추 사이 공간 안에다가 바늘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 공간을 넓게 하려고 이런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보통은 대상자가 되게 많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검사가 보통 한 15분 정도 진행되는데 이 15분 동안 환자가 혹시 안색이 나빠지진 않는지, 호흡은 괜찮은지, 맥박은 괜찮은지 꼭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 끝나고 나면 바늘을 쭉 빼겠죠. 그러면 검사 부위를 좀 압박해서 멸균 꺼즈 같은 거 반창고 대주시고요. 이렇게 요추천자를 하고 나면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환자한테 베개를 베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똑바로 누워있는 자세로, 슈파인 자세로 한 12시간 정도 있도록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두통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두통이 있다든지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이제 노티파이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척수액을 많이 뽑아냈기 때문에 내척수액 생성을 좀 유도하기 위해서 구강으로 물을 좀 주기도 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내척수액을 하고 나면 간호사가 관찰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저희 책 264페이지에 오른쪽에 나와 있거든요. 척수 요추천자 하고 나서 관찰할 사항에서 나와 있어요. 일단 천자 부위, 내가 지금 요추천자를 했던 그 부위에 부종이나 출혈이 있는지 보셔야 되고요. 어떤 신경학적인 문제가 생기는지, 또는 다리 아래로 내려가는 저림감이 있는지, 또는 둔감이 있는지, 방사통이 있는지 이런 것도 다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그 복수천자입니다. 업도미널 그 파라센테시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복강 안에 차 있는 복수를 뽑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떨 때 그러냐면 간경변증이라든지 또는 그 결핵성 복막염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 액체가 복강 안에 좀 많이 고이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아사이티스 복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복수가 차게 되면은 복강 안에 있는 그 장기가 압력을 많이 받아서 그 장기에 이제 어떤 압력을 받기 때문에 지장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복수천자를 하는 목적을 보게 되면 복강 안에 과도한 액체를 일단 제거하기 위해서 하기도 하고, 악성 종양이 있는지 그런 유무를 보기 위해서도 이렇게 복수천자를 하기도 합니다. 자, 복수천자는 일단 하게 되면요, 그 천자 부위를 일단 보시고요. 검사 직전에 대상자한테 소변을 좀 보도록 해요. 잘못하면 방광천자 할 수 있거든요. 위치가 좀 방광하고 많이 비슷해서 치골결합인데라. 그래서 검사 직전에 소변을 보도록 해서 방광천자 가능성을 좀 방지해 주는 것도 좋고, 이렇게 대상자를 침대나 의자에 앉게 해서 검사하는 동안에 움직이지 않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천자하는 부위는 어디냐면 지금 그림에서 보듯이 배꼽하고 치골결합하고 그 중간 사이를 복수천자 부위입니다. 그래서 하기 전에 일단 그 국소 마취를 해서 피부를 약간 작게 절개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다가 투관침이나 캐뉼라를 삽입해서 검사물을 채취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가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게 너무 빨리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체액이 막 너무 빨리 축축축 나와버리면 이 환자가 어떻게 되냐면 저혈량성 쇼크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환자가 갑자기 창백해진다든지, 뭐 얼굴이 갑자기 막 발한이 있다든지, 막 혈압이 떨어져서 안절부절 못한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으면 이게 이제 대상자가 저혈량성 쇼크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배액 용기를 사실은 발판 위로 올려서 배액 속도를 조금 천천히 늦추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배액할 때 이 용량은 1500cc를 넘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1500cc 넘지 않도록 해줘야 되고, 캐뉼라나 흡인 바늘을 제거했잖아요. 그러면 이 절개한 부위는 특별히 봉합하지 않고 그냥 여기다 멸균 드레싱을 해줍니다. 그리고 검사하고 나면요, 2시간 동안 바이탈 꼭 보셔야 되고요. 환자 소변량이 어떤지, 그리고 천자 부위가 또 어떻게 막 우징이 되는지 이런 15분마다 관찰합니다. 자, 다음은 흉광천자입니다. 이것도 아스피레이션 하는 건데요. 소라센테시스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그 체액이나 공기가 늑막강 안에 과도하게 막 축적되는 것을 환자가 되게 호흡하기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호흡 부전이나 불편감 일으킬 때 이제 늑막강 안에 우리가 직접 바늘을 찔러가지고 액체나 공기를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원래는 이런 그 흉곽 안에 정상적으로 약간 윤활을 하는 소량의 액체가 들어있어요. 늑막액이.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너무 많아지거나 공기가 차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흉곽 안에는 그 대기압보다 조금 낮은 압력이 음압을 이루고 있어서 흡기하면은 쉽게 이렇게 이제 폐가 펴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뭔가 손상을 받았다든지 감염됐다든지 그러면서 이 흉곽 안에 뭐가 찬 거예요? 공기나 액체가 찬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런 늑막강 내 공기를 제거하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 그 주사기로 찔러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진공상태 병을 이용해서 배액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다 어떻게 하냐, 찔러가지고 하기 때문에 침습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것도 묵은법을 지키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오는 양이 얼마나 되나, 그거 액체인 경우, 체액인 경우 나오는 양이 얼마나 되나 보기 위해서 눈금이 있는 배액병을 사용하시면 좀 좋고, 그리고 한 번에 1000cc에서 1500cc 이상을 제거하면 안 됩니다. 앞에서 얘기했죠. 그리고 이제 약간 자세도 만약에 흉광천자를 하기 전에 그 늑간의 공간을 좀 넓게 해서 바늘이 쉽게 쭉 들어갈 수 있도록 대상자 팔을 좀 들어 올려서 쭉 핀 자세를 한다든지, 또는 베개를 안고, 지금 두 번째 보세요. 베개를 안고 그래서 그 위에 이렇게 엎드리는 자세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도와주면 돼요. 근데 이제 만약에 흡인할 물질이 늑막액인 경우는 흉부의 뒷면의 위쪽인 8번에서 10번 늑골사에서 하고요. 만약에 공기인 경우에는 앞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늑골 사이에서 천자에 좀 달라요. 그리고 이제 그 천자 전에 엑스레이를 좀 촬영해가지고 정확하게 그 부위를 볼 수도 있고요. 정확하게 천자를 할 수도 있고, 또는 검사하는 동안에는
만약에 기침이나 심호흡을 하게 되면 폐 손상이 될 수 있어요. 바늘로 찌르기 때문에 잘못하면 폐를 찌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침이나 심호흡을 하지 않도록 교육시켜주고, 천장을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폐 확장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상체를 한 30분 정도는 약간 올려주시는 게 좋아요. 몇 도 정도 올리냐? 한 30도 정도 올린 자세를 취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다음은 그 리버 바이옵시라고 해서 간 생검입니다. 이런 거는 그 초음파나 CT 같은 걸로 이제 그 비침습적인 방법으로는 알 수 없는 그런 간 질환이 의심돼요. 그래서 조직학이나 세포학적으로 이제 간 조직을 떼내가지고 그 검사를 채취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간 리버 바이옵시를 할 때는 간 출혈이라든지 간 조직 손상이라든지 염증 이런 거를 초래할 위험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그 간질환으로 만약에 혈액응고 장애가 있는 대상자 같은 경우는 반드시 검사 전에 프로스롬빈 시간이나 혈수판 수를 확인해야 돼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런 혈수판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떨어져 있으면 간조직 생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출혈이 계속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검사 전에 4시간이나 6시간 동안은 음식과 수분을 먹으면 안 돼요. 제한하셔야 되죠. 그리고 출혈의 위험이 꼭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출혈의 위험성을 감소시켜주기 위해서 비타민 K 같은 거를 투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다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 좀 몇 시간 동안은 그 간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그 오른쪽 천자 부위를 압박한 자세로 좀 눕혀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출혈 징후를 좀 관찰하기 위해서 24시간 동안은 계속 바이탈 자주 측정하고요. 대상자가 배가 아프다, 복통을 호소한다든지 어지럽다든지 뭐 감염 있는지 이런 증상을 꼭 관찰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본메로 바이옵시죠. 우리가 골수 생검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골수의 그런 조혈작용이 이제 어떤지 그걸 알아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악성 빈혈이라든지 백혈병 이런 특수한 혈액 질환을 가지고 있는 거를 진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본메로 바이옵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동도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생검 부위는 조금 달라요. 아동과 성인이. 그래서 골수 생검을 어디서 하냐 보게 되면 성인 같은 경우는 그 후상장골릉도 하지만 사실 흉골도 하고요. 그래서 후상장골릉이 그 뒤쪽이 엉덩이 뼈 능선이잖아요. 그죠? 위아 크레스트인데 아동의 경우는 어디서 많이 하면 지금 여기는 없는데 아동의 경우는 경골에서 많이 해요. 티비아에서 많이 삽니다. 그래서 아동과 성인의 골수 생검하는 부위가 좀 다르고요. 자, 이런 그 천재를 할 때는 그 자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아까 성인 같은 경우는 후상장골릉에서 한다고 그랬죠. 엉덩이 뼈 능선이기 때문에 후상장골릉에 천재를 할 경우는 환자를 엎어서 누우셔야 되죠. 지금 그림에서 환자가 지금 엎어져 누워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기를 취하고 후상장골릉에서 골수 생검을 하는 거가 이제 그림에 나와 있죠. 그리고 이 골수 생검을 하는 동안에 대상자가 많이 아파하잖아요. 통증을 경험하기 때문에 혹시 대상자 창백한지 뭐 출혈이 있는지 통증으로 실신이 있는지 이런 걸 꼭 보셔야 돼요. 너무 아파하니까. 그다음에 검사가 끝난 다음에는 모래주머니를 대가지고 그 24시간 동안 압박해서 침상 안정하도록 꼭 교육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검사가 끝나고 나서 그 부위에 출혈이나 혈종이 있는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혈이 잘 안 되면 그가 이렇게 부어 올라서 혈종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천자 부위에 뭔가 홍반이라든지 이런 감염이 있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본메로 바이옵시 하는데 검사는 한 3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자, 다음은 정기적 생리적 검사입니다. 그래서 정기적 생리적 검사는 사실 신체 기관에서 발생한 어떤 정기적 활동 상태를 뭔가 기록하거나 또는 그림으로 제시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특정 부위에서 생산되는 그런 전류나 활동 상태를 이런 걸 측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극을 부착하거나 기계와 연결해서 이게 그림으로 분석해서 이제 진단하는 게 정기 생리적 검사입니다. 지금 3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것들은 가장 많이 하는 게 뭐 심장이라든지 근육이라든지 신경계 이상 이런 것들 진단할 때 이런 정기생리적 검사를 쓰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심전도, 그래서 ECG, EKG 같은 말이죠. 이거는 그 심장의 정기적 활동과 관련돼서 나타나는 그 변화를, 전이 변화를 우리가 그림으로 기록한 거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 이제 기본과는 실습에서 좀 배웠었는데, 그래서
이런 파동이 그려진 기록지가 출력되면 거기에 맞춰서 심장이 손상됐다든지 심장이 비대하다든지 심근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 부정맥이 있다든지 이런 걸 좀 알 수 있잖아요. 심전도만 봐도. 그죠? 그 다음에 뇌파 검사는 우리가 EEG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그 뇌세포가 뇌세포의 정규활동을 측정하기 위한 검사예요. 뇌세포 정규활동에서 약간 조그마한 원반 모양의 전극을 전도용 연고를 발라고 두피에 다 붙여요. 그래서 이런 뇌파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대상자의 모든 활동, 그러니까 말하는 거, 눈 깜빡이는 거, 삼키는 거 이런 것까지 다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왜 하냐면은 그 간질, 뇌전증이나 뇌혈관 질환의 진단에 사용합니다. 만약에 뇌파 검사에서 일직선으로 쫙 나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뇌사 상태거든요. 그걸 의미하고요. 검사하는 그 48시간, 24시간, 48시간 동안에는 대상자한테 어떤 약을 먹지 않도록 이렇게 지시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근전도는 우리가 EMG라고 하거든요. 자, 특정한 근육의 정기적 활동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검사인데 근육질환이나 근육의 기능에 영향을 주는 질병을 진단할 때 이렇게 근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그 앞에 나왔던 심전도나 뇌파 검사는 뭔가 통증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근전도 검사는 한 26에서 28게이지에 가는 그런 정극 바늘이 있어요. 그거를 근육에 약간 삽입하기 때문에 아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조금 통증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검사입니다. 자, 다음은 내시경 검사예요. 내시경 검사는 아시잖아요. 이거는 이제 조명과 렌즈가 있는 관이 된 기구, 관으로 된 기구가 내시경을 통해서 신체의 장기나 인체 내부 구조를 직접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약을 주입하거나 흡인해낼 수도 있고요. 생검 조직을 떼어낼 수도 있고, 그죠? 혈관을 응고시키기도 하고, 이물질을 제거하기도 하고, 또는 사진을 찍는 거, 이게 다 가능한 게 이제 내시경 검사입니다. 자, 이런 내시경 검사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자, 첫 번째가 라링고스콥 후두경 검사인데요. 자, 후두를 직접 보는 거예요. 그래서 후두에 염증이라든지 비정상적인 어떤 종양이 있다든지 신생물 성장의 종양이거든요. 또는 이물질 이런 거를 확인하기도 하고 그거를 제거할 때도 사용합니다. 근데 무균적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구토 방지를 위해서 인두 부위에 국소 마취제를 뿌릴 수도 있습니다. 하다 보면은. 그래서 그 다음에 브론코스코피는 기관지경 검사라고 하는데요. 후두 기관지를 그 내시경을 통해서 직접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을 이것도 진단할 수도 있고 많은 양의 혈액이나 분비물을 그냥 빼낼 수도 있어요. 아스피린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악성 종양을 확인할 수도 있고 이물질을 제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국소마취나 전신마취를 하는데요. 만약에 부분마취는 이렇게 부분마취로는 구토를 방지하기 위해서 인두에다가 리도카인을 뿌려주기도 합니다. 자, 다음 내시경 검사는 식도 위 12쌍경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식도경이나 위경, 12쌍경 모두 다 포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생검 조직을 얻어가지고 병태의 상태 진단이나 치료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검사 전에 만약에 틀니나 L튜브가 있으면 다 제거하셔야 되고요. 검사 전날 저녁부터 검사 전까지 꼭 금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검사 중에 생검, 바이옵시로 조직을 떼어낸 경우에는 검사 당일에도 출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출혈이 있는지 관찰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직장 S상 결장경 검사는 이거는 이제 항문관이나 직장, S상 결장의 점막을 직접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암을 진단한다든지 용종을 제거한다든지 또는 그냥 직장과 결장의 질병 검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직장 S상 결장경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검사 전날 저녁하고 검사 전까지 금식하고 관장도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외에도 어떤 것들이 있냐면 내시경 검사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결장 전부하고 그 다음에 회상 말단까지 직접 보는 결장경 검사라든지 콜로노스코피 또는 요도, 방광, 요관을 다 보는 방광경 검사라든지 또는 질과 자궁 경부를 보는 질경 검사라든지 그 다음에 어깨, 팔꿈치, 엉덩이, 발목 이런 손목 관절 이런 관절 내부 구조를 직접 침습적으로 보는 방법 관절경 검사도 있습니다.
자, 다음 검사 방법은 그 특수검사 중에 방사선입니다. 방사선은 다들 찍어보셨죠? 엑스레이잖아요. 그래서 투과성이 높은 엑스레이를 이용해서 그 기관의 크기나 모양, 뼈, 이런 종양 이런 걸 확인할 때 쓰잖아요. 이 엑스레이 같은 경우는 그 흡수하는 정도에 따라서 음영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폐와 같이 약간 공기가 차 있는 거는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까맣게 나와요. 그래서 공기가 차 있는 부분은 이렇게 까맣게 나오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이렇게 하얗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음영의 차이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심플하게 많이 쓰는 게 단순 엑스레이 검사잖아요. 그래서 이런 단순 엑스레이는 특별한 검사 없이 그냥 촬영하잖아요. 그래서 흉부 엑스레이나 복부 엑스레이 촬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엑스레이 촬영할 때는 어때요? 브레이저나 목걸이 같은 거 다 벗고 찍으셔야 되죠. 그리고 조영제를 사용하는 검사는 희미하게 보이는 그 엑스레이 영상 안에 그 연조직의 변화를 좀 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조영제가 이제 바륨이거든요. 방사선, 황산 바륨 같은 거, 그다음에 요오드 같은 거 많이 쓰는데 바륨은 그냥 직접 먹어서 삼키도록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여기 검사에처럼 바륨을 먹으면 이렇게 어떻게 색깔이 하얗게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요오드 같은 경우는 그 정맥으로 직접 주사를 합니다. 그래서 요오드 같은 경우는 직접 주사하기 때문에 동의소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영제는 방사능이 투과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엑스레이를 통과를 차단해서 그 대조제는 음영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우리가 진단을 하죠. 자, 조영제를 사용해서 하는 검사 중에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우리가 어퍼지아이라고 하거든요. 그 상부 위장관 조영술이거든요. 연속 조영술인데 바륨을 일단 먹으라고 해요. 바륨을 섭취한 다음에 그걸로 하부 식도라든지 위나 십이지장, 상부 공장, 소장 이런 걸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검사 전날 12시부터 금식하게 해가지고 이제 이 촬영을 하게 하죠. 그래서 바륨이 식도나 위, 십이지장 이런 통과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검사가 다 끝나면 바륨이 안에 남아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바륨 배출을 하기 위해서 완화제를 주고 또는 수분 섭취를 해가지고 이게 이제 바륨이 들어가면 되게 딱딱해지거든요. 그래서 변비를 막아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바륨관장 조영술 같은 경우는 바륨 NMR라고 하는데, 자, 이런 바륨관장 조영술은 바륨으로 관장을 한 다음에 대장의 엑스레이를 촬영해서 보는 거예요. 지금 옆에 그림이 바륨관장 조영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검사 전날에 완화제를 주고 밤 12시 이후부터는 금식하게 해서 검사 당일 아침에 관장을 해가지고 결장을 깨끗이 비운 다음에 그 다음에 바륨을 항문으로 이렇게 주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문으로 주입하면 바륨이 들어간 자리에 이게 하얗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엑스레이로 촬영한 겁니다. 그래서 검사가 다 끝나면 꼭 바륨, 장에 남아있는 그 바륨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것도 완화제를 주거나 관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륨으로 장이 팽창되기 때문에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며칠 동안은 계속 이 안에 있는 바륨 때문에 대변이 흰색일 수 있어요. 그리고 변비도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충분하게 수분 섭취 같은 거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바륨이 다 나오는지 다 밖으로 나오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조영제를 사용한 검사 세 번째는 경구로 주는 경구 담당 조영술입니다. 경구 담당 조영술은 조영제를 일단 구강으로 투여해서 그 담낭을 엑스레이로 촬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요오드 조영제가 구강으로 섭취되잖아요. 그러면 간에서 흡수돼 가지고 담낭에서 농축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검사 6시간 이상의 검사 전에 6시간 이상 금식하셔야 되고요. 검사 전날 조영제를 일단 먹고 그리고 12시간이 되면 촬영합니다. 근데 이 조영제 때문에 알레르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알레르기가 있는지 꼭 사정하셔야 돼요. 경구 담낭 조영술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정맥내 신호 조영술입니다. IVP라고도 많이 하거든요. 자, 이거는 키드니 신장의 신호와 요관, 방광 이런 이상이 있을 때 그럴 때 엑스레이를 촬영하면서 확인하는 검사예요. 그래서 조영제를 정맥으로 일단 주사합니다. 조영제 투여 전, 조영제 투여 후 나와 있잖아요. 조영제를 정맥으로
투여해가지고 심장에서 배설되는 그런 조영제 양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한 간격을 계속 커트 촬영합니다. 이것도 조영제에서 알레르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검사 전에 또 사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영제가 어떻게 배출되는지 그거를 보는 겁니다. 자, 조영제를 사용한 검사도 볼 건데요. 5번째는 역행성 신우조영술이에요. 역행성이라는 거는 조영제를 이제 거꾸로 요도나 방광, 요관에 직접 주사해서 엑스레이를 촬영해 가면서 그 비뇨기계 구조를 평가하는 거가 이제 역행성인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엔지오그라피 혈관 조영술은 이제 검사하고자 하는 혈관에 조영제를 투여해가지고 엑스레이나 뭐 현감 투시 검사를 해서 조영제가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을 관찰하면서 혈관이 좁아져 있거나 이런 차단된 부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하는 혈관에 따라서 관상동맥 조영술, 뭐 폐동맥 조영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다 찌르는 거기 때문에 침습적인 시술이라서 대상자 동의가 꼭 필요합니다. 혈관 조영술 같은 경우는. 자, 그 다음에 7번째. 내시경적 역행성 담낭 췌장 조영술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작은 캐뉼라를 12지장 유두까지 삽입해가지고 조영제를 투여한 다음에 방사선 촬영을 통해서 췌장관과 담낭, 당관 이런 걸 검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원인 불명의 이런 황달이라든지 또는 뭐 초음파 방사선으로 정말 알기 힘든 악성 종양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이제 이런 그 생검 조직을 얻기 위해서 내시경적 역행성 담낭 췌장 조영술을 합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잖아요. 컴퓨터 단측 촬영 CT입니다. 이거는 찌르는 게 아니잖아요. 비침습적인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몸의 한 부분을 여러 각도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3차원적인 영상을 제공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장기 모양이라든지 크기라든지 그 좌우 대칭 색깔, 이런 위치 이런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단순한 엑스레이에 비해서 이런 그 연조직의 구분이 되게 높죠. 그리고 이런 조직의 대조를 높이기 위해서 뭐를 쓰냐면 요오드 조영제를 정맥 내로 투여합니다. 그래서 검사 전에 조영제 투여에 대한 그 정맥 주입로를 먼저 확보해야 되고요. 이런 조영제가 오심이나 구토, 열감, 두드럭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조영제 알레르기가 있는지 사전에 조사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통 검사 3시간이나 4시간 전부터 경구 섭취를 일단 제한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검사하는 동안에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서 머리나 몸이 CT 안으로 들어갈 때 약간 밀실 공포증 진짜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검사 받을 부위에 또는 이제 그 금속성 물질 모두 제거하셔야 되고요. 안에 들어가서 밀실 공포증 느낄 수 있다고 미리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그 MRI거든요. 그래서 자기 공명 영상인데요. 비정상적인 조직에 있는 수소이온이 그 자기장에 달라지는 것을 근거한 거여서 신체 조직을 컴퓨터 스크린에서 단면 영상화해서 촬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MRI 이런 것들은 그 중추신경계, 특히 뇌를 평가하는 데 가장 그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근데 혈관이나 심장, 골, 관절 이런 데도 많이 쓸 수 있거든요. 이거는 검사하기 전에 대상자한테 소변을 일단 보시고요. 그 다음에 금속 물질을 제거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신체에 이식된 금속 기구가 있으면 안 돼요. 인공심장 박동기나 뭐 인슐린 펌프기, 뭐 고관절 보철기 이런 대상자 검사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는 비만하거나 밀실 공포증이 있거나 임산부도 좀 검사 받기가 좀 어려운 게 MRI입니다. 자, 다음은 울트라소노그라피 초음파 검사입니다. 많이들 알고 있죠? 자, 이 초음파는 초음파를 이용해서 그 조직이나 기관을 마치 영상으로 시각화해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검사 시간 한 20분 정도 걸리죠? 그래서 이 검사는 신장, 간, 비장, 췌장, 갑상선, 심장 또는 여성 생식기관 이런 데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그 각 구조의 내부 구조의 크기라든지 뭐 덩어리, 염증, 전이 상태, 움직임 이런 것들을 다 초음파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되게 심플하게 많이 사용하죠. 그 다음에 핵의학 검사는 아직 좀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 뭐 CT나 MRI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신체 각
기관의 해부 또는 기능을 보는 검사예요. 그래서 그 검사법은 해부학적 구조를 약간 시각화한 거가 이제 해계학 검사입니다. 그래서 검사를 위해서 약간 방사선 동위원소라는 약물을 여러 경로를 위해서 투여해요. 그래서 이런 검사를 하는 동안에 감마 카메라가 신체 장기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가 컴퓨터에 연결돼서 방사선 동위 원소가 방출되면서 변환하는 그런 세밀한 영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색깔이 일단 같은 부위는 정상 소견이 있지만 색깔이 진한 부분은 기능이 향진됐다든지 또는 색깔이 옅은 부분은 기능이 저하됐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계학 검사가 있는데, 이제 가장 많이 쓰인 해계학 검사가 요즘에 PET-CT라고 해서 양전자 방출 전산화 단층 촬영. 이게 이제 요즘에 되게 핫한 거거든요. 왜냐면 조기암을 많이 발견해내거든요. 그래서 PET-CT는 이제 뭐 포도당과 같은 그런 그 물질, 양전자를 방출하는 방사선 동위원소를 결합시키는 약물을 주사합니다. 그래서 이 물질이 인체에 막 퍼지면서 포도당 대사가 막 항진돼 가지고 그 조직을 구별해내는 약간 비침수적인 진단 방법인데요. 이게 암의 조기 발견, 전이 여부에 대한 판별, 병소 위치 이거를 기존에 있는 PET-CT보다 정말 빠르게 진단할 수 있어서 요즘 조기 암 검진이 많이 이렇게 정확해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양전자 방출 전산화 단층 촬영 PET-CT 같은 경우는 검사 6시간 동안은 금식해야 돼요. 그리고 너무 심한 운동 안 되시고요. 당뇨가 있는 대상자는 미리 식이 조절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두통약이나 뇌질환 이런 약물 복용자, 임신 가능성 있거나 수유 중인 사람은 반드시 파악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검사하기 전에 소변을 보시고, 그리고 약물이 만약에 주사됐어. 그러면 이제 가급적이 말을 하지 말고 음식 섭취도 좀 금하고 일단 휴식을 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검사하고 나서 6시간 동안은 반경 1m 이내는 신생아하고 임산부의 접근을 좀 차단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그 방사선 동위원소를 결합시킨 약물 주사였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앞에서 했던 그 특수 검사 진단 항목들입니다.